순서를 잠깐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좀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세현 장관님이 일찍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사실은 출범식 이후에 강연을 일단 순서로 배치를 했다가 순서를 긴급히 0번으로 올렸습니다. 네. 바로 0번으로 모시고 우리 정세현 장관님의 강연을 먼저 듣고 저희가 이제 원래 예정됐던 출범식을 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게 된 점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해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자분 혹시 오셨나요? 와 계십니까? 그 수군을 나눠드렸잖아요, 그죠? 이 수군을 저희가 딱딱하라고 나눠드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한번 그 강연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퍼포먼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원래 이게 사실 행사라는 게 다 메시지 전달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잠깐 우리가 이제 포토타임 이용해서 제가 구호는 좀 힘드니까 우리 다 아시죠? 여기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3개입니다. 평화 앞으로, 협력 제대로, 나를 위해 통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선창을 좀 하면 같이 제가 평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좀 해서 같이 호응을 해주시면 처음 시작하는 우리 또 뜨거움을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평화, 협력, 나를 위해. 네, 아유 멋집니다. 사진 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요건 나중에 이제 촬영할 때 이제 한번 쓰는 거니까요. 이제 닦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사실 주최 측에서 저한테 사회를 맡겨놓고는 재밌게 하라고. 재밌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연식도 있다 보니까 재밌게 할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그냥 우리 옛날 2016년도에 기억하시겠지만 겨울에 촛불로 만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편안한 자리였잖아요. 그죠? 문화재처럼 오늘 그런 자리처럼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이렇게 얘기 나누는 덕담을 나누는 그런 편안한 자리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소 조금 이렇게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영순위로 제가 모신 우리 이제 정세현 장관님 강연을 위해서 제가 사실 그 김어준 뉴스공장 애청자인데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항상 이렇게 모실 때마다 소개하는 멘트가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6시까지 서울시청 옆에 있는 달개비라는 식당까지 가야 됩니다. 이유는 공명의 정부, 그다음에 참여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장차관을 지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소위 캠프 외곽 세력이죠. 국정연구 포럼이라는 것을 결성하기로 지난 월요일날 발족식을 했고, 제가 거기 이제 상임 대표로 선출이 됐던 관계로 그 두 번째 벗고 그래요? 괜찮겠어요? 마이크를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네. 회의를 해야 됩니다. 네.
대표단 회의를. 그래서 좀 일찍 나가야 되는 관계로 원래 일정을 무시하고 제가 영순위로 올라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시 10분이니까 5시 전에 끝낼게요.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평화가 밥이다. 전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썼는데 사실은 평화가 경제다라는 게 좀 점잖은 표현이죠. 한반도가 그 분단국이기 때문에 분단 국가가 돼 있고, 더구나 요즘은 2010년부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경쟁 관계로 시작을 하더니 드디어 대결 그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급한 국제정치학자들은 신냉전이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결 갈등 상황에 있는 그런 조건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내놓은 안보가 경제다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안보가 경제다라는 개념하에 20개의 공약을 그저께 발표를 했죠. 근데 그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외교에서 지상의 목표로 설정을 해놨다는 점에서 이건 시대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동맹 타령할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미국이 힘이 많이 빠졌어요, 솔직한 얘기로.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가난할 때, 군사적으로도 정말 취약하기 짝이 없던 시절에는 미국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60년대, 70년대 얘기예요. 50년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지금 21세기로 넘어와서 2020년대로 넘어와가지고도 동맹 타령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좀 정말로 세상 바뀌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10대 경제대국이 G10이죠. G10. 1인당 소득이 32,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북한 무서울 거 없어요. 북한 1인당 소득 1,200달러 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군사적으로 6번째 대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그 밑에 프랑스, 그 밑에 영국, 그리고 이제 이태리, 독일, 그리고 북한은 28등으로 떨어졌어요. 26등까지 한때 했었는데, 그러니까 6등의 군사대국이 북한을 28등의 군사국가인 군사강국인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 재정을 안보에다 쏟아넣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키핑 분명히 해야 됩니다. 평화 지키는 노력은. 국방부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한반도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북한이 이사도 안 가고 우리는 또 북한을 머리에다 이고 사는 그런 경국인데, 북한이 지금 핵을 가졌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 이거를 멈추도록 그걸 폐기시키려면 어떻게든지 대화의 물꼬를 터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수교, 북미 수교, 이것을 받아내줘야 돼요.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언제 우리를 쳐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맞아 죽지 않으려면 미국이 함부로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자유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핵밖에 없다. 그리고 미사일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이 간만 제대로 쳐준다면 우리는 핵도 미사일도 얼마든지 내려놓겠다. 그런 얘기를 김일성 때부터 했어요. 이 핵 문제가 불거진 것이 1993년 3월달입니다. 미국의 당시 클린턴 정부에 막 취임했을 때고,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막 취임했을 때 북핵 문제가 터졌죠. 30년이 넘게 지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처음에 북한이 미국한테 요구한 것은 92년 1월 21일입니다. 딱 30년 전, 하고도 5일 전인데, 미국에 그 사람을 보내서 노동당 국제비서였던
김용순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 동그라파가 무너질 때예요. 동그라파가 무너지고 이럴 때 미국이 수교만 해준다면 자기네들이 체제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미국한테 직접 수교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교의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거다.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수교만 해달라. 심지어 통일이 된 뒤에도 미군은 조선반도에 남아있을 수 있다. 마치 독일에 있던 나토에 모자를 쓴 미군이 통일 전에 서독에 있었지만은 통일된 뒤에도 독일 서독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해서 동서독 통일 후 또는 공산권 붕괴 후 90년대 초 요동칠 수 있는 유럽의 군사 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는 미군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으니까 그 조건으로 수교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당시 아버지 부시 정부 때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렇게 그야말로 굽히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필시 뭔가 지금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북한 전역을 샅샅이 뒤지는 이런 특별 사찰이라는 걸 했어요. 미국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라는 겁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를 시켜서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샅샅이 뒤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이것은 미국이 우리를 트집 잡아서 치려고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92년 한 해 동안 이렇게 시달리더니 93년 초에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핵 비확산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3월 12일입니다. 93년. 당시에 저는 그 일 때문에 북핵 문제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잘 다뤄나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청와대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해서 저는 통일부 출신으로서 통일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북핵 문제가 어떻게 발발을 했고 어떤 식으로 꼬였고 어떤 식으로 풀릴 뻔하다 다시 다면 완전히 다시 골병을 하고 했는지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핵화가 해결될 때까지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남북대화도 안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든지 남북대화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열어줘야 돼요. 그걸 문재인 정부는 잘했어요.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3가지를 했어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그것은 북미 수교입니다. 92년 1월 21일 날 북한이 요구했던 바로 북미 수교, 그걸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핵을 버리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두 번째, 평화협정,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 그럼 북한이 그걸 바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전협정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협정이에요. 얼마든지 한쪽에서 깨고 핑계는 상대방한테 대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취약한 협정이 정전협정입니다. 휴전협정이요. 다른 말로 휴전협정이죠. 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준다. 그 대가로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그 김정은의 얘기대로 된 겁니다. 김정은이가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쉬는 시간에 도보다리를 이제 삽구하면서 벤치 놓고 얘기했던 것이 결국 나중에 언론에 공개가 됐지만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부터 내려놓으면 미국이 언제 우리를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종전하고 불가침을 보장해주면 그러면 핵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회담이 끝나고 실무 관료들은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속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야 미국의 관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핵 문제가 해결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해결되다가 안 되고 한 그 진짜 이유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공짜로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수교를 해줄 것처럼 가만히서 꼬셔서 경제 지원을 해줄 것처럼 가만히서 꼬셔서 먼저 핵부터 뺏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핵이 없어지면 저항 수단이 없어지니까 아무 때나 쳐도 된다.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것이 리비아의 가다피입니다. 2003년이죠. 리비아의 가다피도 그 전에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가다피 같은 반미주의자가 핵을 가지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걸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을 중재에 넣어가지고 사이에 넣어서 핵을 포기하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면은 경제 지원도 해주고 수교도 해준다. 그 말에 속았습니다. 영국이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속았어요. 핵을 먼저 핵 개발 계획을 완전히 제로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포기한 날로부터 3년 후에 수교도 해줬어요. 수교 후에 리비아에 소위 반정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관료들은, 그 다음에 미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군산복합체라는 거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기장사들의 세계 무기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디선가 불안이 계속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무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을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말로는 평화를 지향한다고 그러지만 하여튼 북핵 문제도 거기 걸렸는데 리비아 방식을 쓰려고 했죠. 리비아 방식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리비아가 미국의 그런 말을 영국이 전달한 미국의 그 정책을 서류로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결국 가다피가 길거리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반정부군 총에 맞아 죽었는지 뭐 정부군 총에 맞아 죽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해서 죽은 걸 보고 북한은 절대로 선포기는 없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미국으로부터 수교라는 담보를 받아내고 평화협정이라는 걸 보장받은 뒤에 그때는 버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비핵화를 뭐 핵을 먼저 내려놓으면 경제 지원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무슨 부자 만들어준다 그런 가만히서를 우리는 속지 않는다. 북한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런 마당에 이런 전후사정도 모르는 쪽에서 한쪽에서는 무슨 남북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비핵화를 확실하게 보장해야만 뭐 대화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도 하겠다. 대가 없으면 북한은 핵을 노려지 않아요.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이 없으면 핵을 계속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뭐라고 하나 이제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북한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상태로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마치 파키스탄이나 인도가 미소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서로 손을 못 대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핵무기를 뭐 수백 개씩 개발하는 마당에는 더 이상 폐기시킬 수도 없고 폐기시킬 만한 그런 반대급부를 줄 수도 없고 그것도 바라지도 않으니까 저희들끼리 싸운 거예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그들이 뭐 미국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련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각각 소련과 미국이 배후에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싸우다가 핵 개발을 해서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를 지금 지향하고 그렇게 만들 것인가? 북한이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남북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남북대화가 어떤 힘이 있느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쌀과 비료가 해마다 40만 톤,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씩 할 때
북한은 사실 식량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비료 30만 톤, 그 이듬해 90만 톤의 식량 증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130만 톤을 준 셈이에요. 그럼 북한이 항상 모자란 게 한 150만 톤 정도 모자랍니다. 농사가 잘 안 돼요. 사회주의 농업 방식으로는 충분한 식량 증산을 못합니다.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가. 자원주의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자기는 오늘 새벽부터 나가서 이러지 않습니까? 비가 와도 와서 그냥 물꼬를 트고, 비가 오면 몰수록 물꼬를 트고. 근데 사회주의 그 협동농장에서는 그거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부의 지지가 있을 때만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농사를 짓고, 비료 없죠. 비료 공장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순천, 전라남도 순천 말고 북쪽에도 순천이 하나 있는데 순천 린비료 공장이라는 걸 2년 전에 만들었는데 하나도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지금 비료를 급하게 사들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추위가 풀리고 나면 파종기가 오지 않습니까? 비료 없죠. 농약 없죠. 순전히 퇴비나 아니면 인력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업이 정상이 안 되는데, 그때 남북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2002년 1월 말부터 2006년 6월 말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거쳐서 두 대 정부에 거쳐서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쌀과 비료를 많이 줬습니다. 제일 많이 퍼준 사람이에요. 제일 많이 퍼줬는데, 한쪽에서는 퍼주기라고 그러지만 그 퍼주기의 결과로 북쪽이 식량 걱정 없이 살던 시절에 금강산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눈초리나 개성공단에서 남쪽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참 그윽해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밥이다 그랬는데, 평화라는 글자 한번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이 고를 평자죠? 화자 보십시오. 벼 화자 옆에 이 구자를 썼습니다.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 평화입니다. 먹을 걸 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총질을 합니까? 그걸 한쪽에서는 굴종이라고 비굴하다고 그러는데, 저렇게 32,000달러의 인당 소득을 가지고 있는 남한 국민들이 1,200달러짜리 북한 사람들한테 먹을 걸 좀 줘가지고 그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남한한테 폐악질을 못 부리게 하는, 그게 확실한 평화 보장책 아니겠어요? 김일성이도 생전에 쌀독에서 이집난다, 쌀이 곧 공산주의다라는 표현을 말까지 하면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내렸었는데, 그건 목표를 달성 못하고 그 사람 죽었지만, 어쨌건 북한 중포들한테 먹을 걸 주면은 바로 그게 평화가 밥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된다는 얘기죠. 경제가 안정이 된다 얘기죠. 반대로 지금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서 발표한 것처럼 안보가 경제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결국 국방비만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국방비를 이미 충분히 증액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6대 군사대국이 됐어요. 그거 모르셨죠? 그것까지는. 그냥 아직도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게 전혀 아니에요. 물론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가지고 있지만 그 핵이나 미사일을 아니 1000km, 10,000km짜리를 왜 남한테 쓰겠어요? 서울 평양이 200km밖에 안 돼요. 서울에서 평양에서 부산까지도 600km밖에 안 되고, 그거를 뭐로 1000km짜리, 2000km짜리 미사일을 남쪽으로 향해서 왜? 그건 다 미국과의 흥정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릴 수 있다?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때리기 위해서 뭐 3000km, 4000km짜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걸 뺏고 싶으면은 우리가 해달라는 걸 해달라. 그게 북한의 외교 원리입니다. 간단해요. 수교만 해주면 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나 먼저 해달라. 수교만 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를 안 내려놓을 수는 없어요. 미국이 워낙 강국이니까. 유엔을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이거 뺏어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안보가 밥이다, 경제다 하는 얘기는 이건 원리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무기 증강을 하면 국방력을 강화. 지금 세계 6번째 군사대국인데 5번째, 4번째 돼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미 북한이 27, 8등밖에 안 되니까. 반면에 그런 무기 증강을 하다 보면 국가 예산을 국방부에다만 편중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럼 복지고 교육이고 무슨 뭐 돌봄 교실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기만 잔뜩 싸다 놓고, 무기라는 것은 사실은 계속 무기가 신종으로 개발이 되면은 성능은 한 3년 전에 나오면 벌써 이제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고철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낭비를 할 필요는 뭐였어요? 적절하게 군비는 진강가되, 군비는 군사력은 유지하되, 그러나 한쪽으로 피스키핑을 하되, 한쪽으로 피스메이킹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밟아가지고 남북 간에 소위 민심이 연결되는 식으로 해서 북한이 적어도 쌀과 비료를 받아먹는 동안에는 남쪽에다 총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담 할 때도 그걸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답을 간단히, 그건 당신들 하기 나름이야. DMZ에서 총소리가 나거나 NLL 선상에서 무슨 어선을 납치하거나 하면 그날로 올라가던 배도 되돌아온다. 95년에 한번 경험했지 않느냐? 응? 청진항 인공기 개항 사건 때문에 두 번째 배가 원산 앞바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진짜 이게 남쪽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북한이 우리 말을 듣는다는 것을 확인한 미국이 핵 문제를 위한 육자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에서 93년 8월부터 회담이 열렸었죠. 그때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가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 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반드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 육자회담을 앞두고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와서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통일부 장관실까지 직접 동아태 차관보가 들어와서 이번에 평양 가시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사전에 좀 조율을 해가지고 다음번 육자회담에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미국한테 쓸데없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좀 사전에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쌀과 비료의 힘이 북한을 움직이고 있다.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쌀과 비료가 가는 동안에 한반도가 안정이 되고 군사적 긴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걸 미국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오만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과학 정보다 그다음에 휴민트나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남한 정부가 북한한테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이 있는 남한 정보를 이용해서 미국이 바라는 북한 문제 해결의 수순을 밟자. 그렇게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온 겁니다. 동아태 차관보가 관할하는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올 때는 당시에 토마스 호바드라는 주한미국 대사를 직접 통일부 장관실을 보내서 정부의 불력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북한한테 좀 사전에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육자회담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남북 간의 그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고, 그래서 경제가 평화다, 또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굴러가니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불안해지면은 바로 증권 시장에 춤을 춥니다. 외국 자본들이, 투자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이 원리도 모르고 안보가 경제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방비 계속 증강하면은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미사일 쏘아댈 거예요. 최근 금년 들어서 지금 5번째 미사일 쏘았는데, 어저께까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 북한 편 들었다고 누가 또 기자들이 쓸지 모르는데 여기 기자 있죠. 쓸라면 쓰세요. 그러나 저런 맥락을 자르지 말고 하세요. 한국이 지금 군사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첨단 무기도 많이 사왔어요. F-35A, 그 다음에 또 무슨 정찰기 같은 거, 고성능 정찰기, 이걸 사다 놨단 말이에요. 점점 한국과 남한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균형이 처음에는 북한이 위에 있었지만은 한국이 경제 성장이 되면서 그 부국 강병 원리에 의해서 부국이 되면서 강병을 키워가지고 한국 군사력이 점점 커지고 북한이
27, 8등 떨어지고 한국이 6등까지 가니까 이제는 남한이 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00km, 뭐 10,000km, 5,000km는 미국 대미용이지만 아니 극초음속 400km, 500km짜리 미사일 발사는 건드리면은 우리한테 만날 수 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된 거를 두려운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강화된 끝에 자기들이 조금 이제 불편하게 하면은 남한을 불편하게 하면은 미국과 손잡고 일을 벌일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는 극초음속으로 마하오, 마하시 음속의 10배, 5배로 치고 올라가서 그냥 항공모함을 때려버릴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그 유도탄의 발진 기지를 때려버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건드리지 마라. 너 힘세잖아. 지금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덩치가 커졌는데 자기는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단 말이야. 여기서 연습하는 척하면서 주먹 한번 휘두르면 맞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자꾸 극초음속 마하오, 그다음에 마하시, 그다음에 또 뭐 사거리가 저으로 나가는, 그다음에 또 최근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전에는 바닷가로 나가서 쐈는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는 내륙 지방에서 쏩니다. 내륙을 통과하면서 사고 안 나고 바로 동해 바다로 떨어져서 그냥 목표물을 명중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건 건드리지 말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북한이 무슨 뭐 미사일을 쏠 것 같은 것이 감지가 되면 선제 타격을 해버리겠다. 군사기술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국도 못하는 짓이에요. 그것은. 미사일이 올라오려면은 상당 정도 고도로 올라와서 9,000km도 올라가고 뭐 6,000km도 올라가고 이러지만 상당한 고도 올라와서 와야만 미국의 또는 한국의 레이더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사전에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극초음속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사전에 감지를 합니까? 사전에 감지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감지를 해서 선제 타격을 해버린다? 그때는 늦었어요. 그 다음에 이미 고공으로 또 올라온 이 미사일을 명중시키는 것은 명중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P-2N이다 뭐다 KMZ다 뭐 다 있는데 미국 거예요 전부 다. 아니 공중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공중으로 쏴서 그 총알이 맞을 수 있도록 하려면 총을 얼마나 잘 쏴야 되겠어요. 더구나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 요즘은 한번 쏜 대로 해서 그 방향으로 또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뭐 이러고 다닌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그 미꾸라지 같이 헤엄치듯이 다니는데 어떻게 맞추냐. 그러니까 뭘 알고 이렇게 해야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지금 남북관계 4개, 대북정책, 그 다음에 외교 11개, 뭐 국방 5개에서 20개인가를 정책을 내놨는데 그 20개가 서로가 충돌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캠프의 저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올라오면 남북관계 관련해서 4개 올라오고 외교관계 11개가 올라오고 국방 관련 5개가 올라오면 놓고 서로가 충돌하는 건 없는지 이걸 하려는 경우에 저걸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지금 계속 자기네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겠다. 문재인 정부 때 동맹이 굉장히 약화됐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굉장히 강화된 증거가 지난번 작년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올 때 미국에서 자진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철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때 180km까지만 만들어라. 더 큰 것은 우리가 쏘아줄게. 그 사람들은 이게 군사 기술 면에서 자립을 하면은 나중에 말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 미국한테 의존을 하도록 만들어야 계속 무기도 팔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정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쥐고 얻을 수 있으니까. 180km, 300km
김대중 정부 때 300km를 간신히 받아내고 노무현 때 800km인가? 그건 이명박 때 800km인가 받아냈을 거예요. 더 이상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번에는 사설이 완전 제한 철폐를 했는데 그건 한미동맹이 그만큼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국 무기를 얼마나 많이 샀는데요. 미국 무기 많이 사면은 미국은 만족해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얼마나 고마워요.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이지. 대한민국이 북한 때문에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은 네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남북 관계가 완전히 좋아지거나 통일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남북 관계 나쁠 때는 어떻게 했느냐? 1등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오는 나라로 했습니다. 이건 자랑스러운 1등이 못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소위 남북 관계를 끊어놓고 미국 무기를 많이 사다 놓으면은 군사력은 강화돼서 지금 6등까지 올라왔지만은 그동안에 희생된 것이 바로 경제고 또 그다음에 복지, 교육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문재인은 지금 이재명 후보는 평화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목표로 삼되, 그러니까 평화가 경제고 경제가 평화다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안보가 경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평화가 평화로워야만,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만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안 나오고 코리아 리스크가 없어진다. 그렇게 해야 수출도 늘어나고 또 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력이 계속 커지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돈을 벌어야 군사력을 또 강화해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 공동체지만 결국은 그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남북 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돈을,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또 북한도 좀 도와주면 더더욱 남북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또 두 번째, 그 남북 관계고, 이쪽 보수 쪽에서는 가치 외교, 동맹 외교를 강조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실용 외교를 강조합니다. 이건 아주 지금 한국이 처한 국제 상황에 맞춰볼 때 아주 적절한 방향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못 살던 시절은 많이 지났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그랬었어요. 우리 경제가 열악했을 때는 뭐 어떻게든지 미국에 그냥 빌 붙어서라도 원조도 받아내고, 미국 원조 받아내면서 원조 때문에 사실 50년대, 60년대 굶어 죽은 사람들이 적었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이 쌀과 밀가루, 옥수수가루 보내주는 거 그거 먹고 많은 사람들이 연명을 했는데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지금. 어쨌건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 30년 만에 75년부터 우리가 북한을 따라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지금 G10까지 올라왔는데 바로 그렇게 국력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벌어서 국력이 커지면서 중국에서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됐어요. 중국과 한중 무역이 한국 대외 무역의 25%, 28%를 차지합니다. 일본, 미국 합쳐도 그만큼 안 돼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일본에서는 우리가 돈을 못 벌어요. 항상 기술 의존 때문에 돈 갖다 바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조금 돈을 남기지만 중국에서 남기는 것만큼 남기지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G10까지 갔는데, 근데 미국한테만 탈싹 붙어가지고 동맹을 강화한다고 그러면서 중국과의 거리를 두면 우리 경제는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강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안보가 경제다 그러는데 한미동맹 강화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경제는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건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공약들끼리 연결을 해보면 아마 정기 합선이 일어나는 것처럼 합선이 일어날 것이 난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정리를 못해가지고 급하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경선 때 통일외교안보 공약을 발표를 해놓고 지금 후보로서 종합적인 통일외교안보 공약을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역습을 하겠답시고 지금 일을 서둘러서 일을 벌였는데 그건 다 틀린 얘기들입니다. 안보가 공약에 따른 경제에 따른 것은 틀린 얘기고, 안보를 강화하다 보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클 수가 없고, 그리고 남북관계는 열리지 못합니다. 남북관계가 열리지 못하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국민들이 일희일비해야 돼요. 쌀과 비료가 일정하게 가던 시절에 북한은 총소리도 안 냈고 금강산에서 괜히 관광객들한테 시비 걸지도 않았고 개성공단에서도 열심히 일 잘하고 사장님 말 잘 듣고 5만 2천 명이나 되는 5만 4천 명, 5만 4천 명이나 되는 그 근로자들이 정말 충직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왜? 월급만 줄 뿐만 아니라 초코파이 주지, 라면 주지. 초코파이는 제가 먹어보니까 혼자 못 먹겠거든. 되게 아줌마들이에요. 그걸 자식한테 먹이고 싶어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개씩 주니까 껍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는 먹고 한 개는 갖다 주라는 식으로 2개를 줬는데 역시 껍질이 안 나왔어요. 라면도 주니까 자기네가 끓여 먹겠다고 줬더니 역시 또 껍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맛있는 라면을 어떻게 지가 간식을 혼자 개성공단에서 이러는 아줌마들이 먹겠습니까? 자식을 먹이고 싶고 그 다음에 봉양은 노모를 먹이고 싶지. 그때 그 남북 그 분위기라는 것은 정말 참 평화롭게 짝이 없었고, 그러면서 북은 북대로 경제적으로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개성공단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문을 닫아서 그렇지. 바로 그런 분위기를 미국에서 감지했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는, 북한을 회담으로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움직여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동아태 차관보가 통일부 장관을 단골 손님처럼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경제가 그런 대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한미동맹 만찬 방쳤다고 그러는데, 한미동맹은 그만큼 그보다 더 강한 단단할 수 없이 강화됐고, 이거보다 더 강화해서 무슨 해구산을 더 크게 펼친다고 그러는데, 해구산 더 크게 펼치려고 하면 미국 목이 부르는 것이 값인데 시키는 대로 사라는 대로 사야 됩니다. 이게 소위 그 디터런스 억지는 최소 억제력, 적정 억제력만 있으면 되지 과잉 억제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낭비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소위 평화 경제 공동체를 남북한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외교면에서는 실용 외교를 해야 되겠다. 한국은 지금 미국한테만 의존을 해가지고는 못 살게 돼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 미국이 지금 그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데 지 힘이 딸리니까 계속 동맹 타령만 하잖아요. 미국이 힘이 딸려서 그래요. 혼자서는 도저히 과거에 그러니까 10년 전만 해도, 한 15년 전만 해도 미국이 혼자서 중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미국이 방심하는 동안에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지금 G2가 됐지만, 지금 작년 2021년 말 현재 중국의 경제력과 미국의 경제력이 지금 통계가 아직 안 나오는데, 재작년 걸로 보면은 미국이 20조, 그 다음에 20조 조금 넘고 20조 달러, 중국이 14조 7천억 달러가 흘렸습니다. 70%를 넘었습니다. 이 간격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80%, 90% 나중에는 중국에서는 2049년이 되면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수립된 2049년이 되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 GDP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근데 미국의 경제학자들 중에는 그게 알았어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다,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보고 있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중국과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마라. 그게 키신저가 하는 얘기예요. 키신저가 2010년에 이미 미국은 디클라이닝 칸츄리가 돼가고 있고 쇠퇴하는 국가, 중국은 라이징 칸츄리가 된다. 언젠가는 이게 중국이 미국을 앞질 거다. 그때는 중국이 천하를 호령하려고 할 텐데 쓸데없이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말고 소위 둘이서 공존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헨리 키신저 얘기도 지금 안 들어요. 미국이 이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반에 미국 의존도, 미국의 힘이 빠진 미국한테 동맹 강화해야지 뭐 하겠냐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는 중국이라는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는 시장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어느 사이에. 아마 그 일본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야, 아마. 일본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한테 수출하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가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분인데, 그러면 꼼짝 못하고 위안부 문제도 그냥 다 해결됐다고 치고, 징용 배상 문제도 없던 일로 허장을 치고 굽히고 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 고집을 계속 부리면서 소재 부품 장비 면에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그 극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수출을 흡수하게 됐어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유럽 시장을 더 크게 개척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이 영국 빼놓고는 독일,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거리를 둬요. 왜? 미국이 너무 찍어 누르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에 약간 좀 거리를 두면서 불가으로 미국을 상대하려고 하는 나라들과 가까이 가면서 거기서 무역시장도 넓히고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미국하고 찰싹 달라붙으면은 그거 다 날아가는 겁니다. 중국 시장도 날아가는 거고 유럽 시장도 개척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GDP는 내려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소득은 더 내려가는 거고. 이 길을 알고 무슨 대미 편중 외교를 하든지 무슨 그래야지. 이게 지금 실용 외교라는 그런 거예요. 외교에 있어서 외교관이 가치를 중시하면 그거는 외교 못합니다. 외교는 뭐든지 국가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과거에 친구였던 나라들하고도 이쪽은 거리를 두면서 새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돈을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외교에서 지금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실용 외교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실용 외교는 대한민국 외교의 자율성을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미국 한쪽으로만 기울지 않고, 한때는 필요하면 미국과도 가까이 지내지만, 필요하면 중국과도 가까이 지내고, 또 필요하면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유럽 국가들하고도 내가 그 관계를 강화해가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겠다 말이야.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강연 끝내겠습니다. 실용 외교를 칭찬하는 얘기입니다.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지금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지만 2010년에 G2가 됐으니까 G2 되기 훨씬 전인 2008년에 돌아가신 한해전이죠. 결국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시골에 가면 도랑이라는 게 있어요. 수원에는 도랑 없죠? 있습니까? 옛날에 원천 여기 유원지 시절에 도랑이 있었는데 한 50년 만에 와봤더니 몰라보게 되네. 도랑 속에 든 소가 도랑을 걸어가면서 왼쪽 뚝에 풀도 뜯어먹고 오른쪽 뚝에 풀도 뜯어먹으면서 제 살도 지우고, 그리고 새끼들 위해서 젖도 만들어내듯이 우리 외교도 그렇게 됩니다. 중국 쪽에 중국 쪽에 풀도 뜯어먹고 미국 쪽에 풀도 뜯어먹는 그런 식의 외교를 해야 됩니다. 실용 외교죠. 그러려면 외교에 있어서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치가 들어가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미국이 바라는 바는 가치 외교를 통해서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찰싹 와서 붙어가지고 하수인 노릇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수인 노릇 하기에는 우리 경기가 너무 컸어요. 혼자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때는 도리 없이 부모 말을 듣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부모가 주는 것만 먹어야 되지만, 중고등학교 거쳐서 사춘기 거쳐서 대학 가가지고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연봉도 높아졌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자기 자식도 가지고 있는
이미 지금 그야말로 어른이 된 주제에 계속 아직도 초등학교 유치원 때처럼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여러분 비웃을 겁니까? 안 비웃을 겁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 솔직한 얘기로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너무 미국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안보 면에서 미국과 척을 져가지고는 남을 게 없고 불리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건 관계를 유지해주고, 솔직히 미국 목이 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미국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네 목이 사준다. 그래 난 양쪽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실용외교입니다. 가치외교, 동맹외교, 이거는 한국을 살리는 방법은 아니고, 아마 안보가 경제다 하는 것은 금방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것이 들통이 날 겁니다. 자,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실용외교를 하겠다는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멋진 강연해 주신 정세현 장관님한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